네, 오늘 나온 뉴스를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토크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을 해서 대구 달성의 사저로 들어갔습니다. 네. 대국민 메시지를 냈는데요. 네. 오늘 뭐 메시지에서는 특별한 정치적인 언급은 없었던 거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국정농단 사건으로부터 5년 만에 국민들 앞에 이제 박근혜 씨가 섰는데 사면되고 나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치명적으로 위험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는데 4개월 동안 이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회복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감옥이라는 이제 고립된 장소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면 어떤 권력에 대한 집착도 또 회한도 다 없어진 만큼의 고독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박 전 대통령 얼굴을 보니까 좀 편안해 보였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예. 그리고 메시지도 뭐 이러저러한 예상들이 있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해석되거나 혹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는 일체 배제를 했고 지지자들과 국민들에 대한 뭐 감사의 인사 정도로 가름을 했는데 저는 뭐 적절한 처신이라고 봅니다. 아마도 앞으로 네. 박 전 대통령이 달성에 거주하면서도 특별히 이게 정치권에 논란이 될 만한 그런 메시지를 내거나 하지는 않고 이제 자연인으로서 본인의 건강을 돌보면서 아까 이제 좋은 이웃이라는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 어땠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눈에 약간 그 웃음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네. 역시 또 올린 머리를 하셨고, 자 이제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식에 박 전 대통령을 초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대구 사저를 찾아가서 만날 것으로 보는데 말이죠. 자, 네. 이게 윤 당선인에게는 어떤 행보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뭐 이 취임식에 초청할 전직 대통령 중에 유일합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직 사면이 될지 안 될지 확신하기가 어렵고 다른 분들은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야 이제 이임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을 하시는 거고 그거 없어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통상 이 취임식에서 전직 대통령들을 초청을 하고 과거에 이제 굉장히 큰 과오가 있었지만 전두환, 노태우 근데 두 분도 초청 대상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초청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 전이라도 지금 인수위 측에서 나오는 얘기는 대구 사저로 달성 사저로 한번 찾아가는 그런 어떤 모양을 취하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상 이게 인수위 기간 동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취임 이후에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인수위 기간 동안에 찾아가려면 먼저 지금 문 대통령하고 회동이 아직 성사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박근혜 씨를 찾아가는 거는 굉장히 이상하고 어색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문 대통령과의 회동이 있은 후에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글쎄요. 지금 아직 문 대통령과의 회동 일정이 잡혀져 있지 않은 상황인데 말이죠. 네네. 그러면 뭐 일단 뭐 이번 달 안에는 내려가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이번 달 며칠 남지도 않았고요. 네. 일단 급한 건 지금 인수위 업무보고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집무실 문제 뭐 기타 등등의 지금 신구 권력 간에 매듭 지어지지 않은 여러 이견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먼저 좀 매듭을 짓고 나서 뭐 국민 통합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씨를 찾아가더라도 그게 네. 이제 모양새가 순리적이지. 만약 박근혜 씨부터 찾아간다면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자기 편만 챙기는 그런 정파적인 행보로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예. 신임 당선인의 앞으로의 행보에 그다지 좋은 그런 장면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오늘 신임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는데요. 박홍근 의원이 당선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박홍근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이 됐습니다. 자, 뭐 이 얘기는
뉴스가 들어오는 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뭐 속보로 들어왔으니까 이 얘기를 먼저 좀 하도록 하죠. 지금 부당한 정치 보복은 기필코 저지하겠다라고 당선 일성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네. 박홍근 의원 하면은 이재명 게 아닙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원래는 이제 그 고인이 대신 김근태 전 장관을 따르는 민평련이라는 모임에도 관여가 돼 있고 또 민주당 내에 최대 개파라고 하고 그 개파라고 할 수 있는 그 우리미래 거기에도 관여가 돼 있고 좀 복합적이죠. 그런데 어쨌든 박홍근 의원이 가장 먼저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네. 또 비서실장으로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그 후광을 받는 이제 그런 원내대표 후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애초부터 그 박홍근, 박광원 두 분의 이제 양강 구도가 예상이 됐는데 뭐 예상대로 결선에 올라서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의 영향이 지금 대선 직후기 때문에 크게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어쨌든 거대 여당을 이끌고 신임 정부를 상대해야 하는 그런 원내대표의 자리인 만큼 뭐 그런 중요성들을 감안해서 박홍근 의원으로 마음이 모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뭐 명락대전 제2의 명락대전으로 불리기도 했었잖아요. 이번 네. 원내대표 선거를 결국은 뭐 물론 뭐 이재명계라고 딱히 분류하기 힘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 지금 고문의 당권 장악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뭐 선거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글쎄요, 뭐 그런 어쨌든 당 내부의 공학적인 시각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당장 지금 한 8월쯤으로 예상이 되는데 민주당 전당대회, 그러니까 신임 당대표 선출에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빠른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정치 복귀 시점을 언제로 택해서 어떤 방식으로 복귀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 그 8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복귀를 한다면 저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리한 그 지형이 한편으로는 조성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사실 이재명 그 전 후보가 8월 전당대회에 복귀를 한다고 하면 당내에서 뭐 그와 관련된 뭐 이렇다 할 이견이 없을 거예요. 마땅한 그 이 경쟁 상대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나 이제 그런 어떤 경로를 택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호흡을 맞추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일단 역할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당을 이끌고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초점이고 그리고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이제 거대 야당이 됐죠. 네. 이제 거대 야당을 이끌고 신임 정부와 각종 입법 사안을 둘러싸고 역할을 해야 되는 거여서 좀 역할은 다르고 또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8월 정도면은 네. 임기가 끝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 그리고 그 지방선거에 앞서서 지금 중대선거구제로의 정치개혁이 굉장히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마무리 짓는 것 정도가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취임 일성을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말이죠. 부당한 정치 보복을 저지하겠다라는 게 있고 정치 개혁 또 검찰과 언론 개혁도 역시 관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가 회기 중인데 말이죠. 이게 네. 결국 4월 달에는 관련돼 있는 법안들 입법을 위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한바탕 또 홍역을 치러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일단 3월 임시국회 회기가 4월 5일까지인데요. 근데 다른 것보다 지금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방선거 그 기초의원 선거구에 중대선거구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오늘 소위원회의 회부까지는 상정까지는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는 현행 제도를 고집을 하고 있고 또 민주당과 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바꿔야 한다. 그래서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부딪히고 있는데 저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도 의지를 피력했던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거 막판에 정치교체, 정치개혁이 큰 어쨌든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는 측면에서
저는 뭐 일종의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보는데요. 이번 지방선거부터 도입함으로써 좀 우리 정치가 다양성을 갖추고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갈등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당선인 측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말이죠. 오늘도 역시 또 아침부터 소란스러웠습니다.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에게 회동을 직접 판단해달라라고 이렇게 각을 세웠는데요. 당선인 측에서 이 발언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반격을 했습니다. 자,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말미에 그 얘기를 덧붙인 것 같은데 이제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안 하시는 게 더 나은 말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신임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이 만나는데 무슨 정치 협상을 하듯이 선결 조건이 있거나 협상의 조건이 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한 뭐 대통령의 소회나 의견을 피력한 건 맞는데 말미에 붙인 말이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네. 직접 판단해달라.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당선인에 대한 그 정치적인 저격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결국 당선인이 윤핵관들에 둘러싸여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 내리고 있다. 이런 메시지인데, 이게 이제 아무리 양측에 그런 그 갈등이 격화되고 말이 험해지고 있더라도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만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쉽고요. 사실 그 정도 얘기를 전할 거라면 대통령이 직접 어떻게 보면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시든가 아니면 당선인한테 전화를 한 통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청와대 홍보수석의 브리핑으로 당선인 쪽에 전달되게 하는 방식은 이게 마치 싸우자. 이런 걸로 들려서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지금 상황에서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직접적인 언급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또 듣는다는 게 또 다른 감정적인 소모가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말이라는 게 단계를 거칠수록 거기에는 많은 이제 그 오해들이나 다른 해석이 붙을 수가 있고요. 어찌됐건 간에 지금 국민들은 치열했던 선거는 선거고 신구 권력관의 원활한 이 정권 인수인계 작업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집무실 문제로 인해서 삐걱거리기 시작해서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당선인한테 당신 그 윤핵관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잘못된 판단 내리지 말고 직접 판단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과연 바람직할까? 네. 그런 점에서 좀 매우 아쉽습니다. 네. 어쨌든 회동 자체도 지금 상당히 불투명해진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용산 집무실 문제도 있고 여기에 대한 이제 인사 문제도 계속해서 이제 충돌하고 있는데 자, 윤 당선인 측에서는 한은 총재 인선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협의도 없었고 또 일방적인 인사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뭐 협의했는데 협의 과정에 대해서 그러면 낱낱이 밝혀 보겠다 이런 식의 또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 문제도 굉장히 좀 아쉬운데요. 그 언론 보도나 이러저러한 전후 상황을 종합해 보면 아예 협의가 없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창용 지명자에 대해서 인수위나 당선인 쪽에서도 거론이 있었던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마 이철희 수석이 그 의견을 전달했겠지만 복수의 선택지를 김소영 교수냐 뭐 이창용 그 IMF 국장이냐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당선인 쪽의 의사표명이 된 걸로 대체로 확인이 됩니다. 정치권에 네, 돌아다니는 의견을 보면은. 근데 그걸 가지고 장제원 비서실장이 오히려 각을 세워서 마치 이게 감사위원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려는 복선이다. 이런 식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었을까. 어찌됐건 간에 지금 5월 9일 날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는 헌법과 법률상 권한은 지금 현 대통령에게 있는 거거든요. 물론 임기 말에 과연 그렇게 그 임기가 긴 하는 총재나 감사위원처럼 그런 자리를 당선인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파적으로 임명하는 게 맞느냐. 그건 이제 또 다른 어떤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긴 하겠지만 형식적으로는 시비를 걸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저렇게 사전 협의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게 지금 이 갈등을 해소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점에서 당선인 쪽의 대응도 아쉽게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이제 그 인사권에 관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뭐 당연히 뭐 지금 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니까 인사권이야 지금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하는 게 뭐 누가 거기에 이의를 달겠습니까? 근데 김윤혜 대변인이 오늘 한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인사권을 행사해서 임명하는 인사들은 앞으로 윤 당선인과 함께 일할 사람인데 당선인의 뜻이 존중되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조를 해달라는 건데 이제 그거를 굳이 이제 법조문을 따져가며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 하는 지적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현직 대통령, 그러니까 물러나는 대통령의 선이고 배려고 협력인 거지. 네.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의무는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근데 인수위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인수위 쪽에 그렇게 공격적일 필요가 있을까도 싶어요. 어쨌든 협조를 구하고 뭔가 이게 원활한 국정의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는 차원에서의 언급은 모르는데 당연한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어떤 대통령제를 운영할 건가에 따라 달린 문제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임명직에 그런 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엽관주의라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체가 물러나고 새 정부가 일할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어쨌든 이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어요. 때문에 매번 권력교체기마다 이 논란이 비슷한 형태로 벌어지는데 만약 또 새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현 정부에서 임명하는 공직자들을 무리하게 밀어내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일이 또 벌어질 거거든요. 그거는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느냐. 그런 면에서 비추어 봤을 때 이거는 좀 정치가 작동하고 서로 간에 좀 호혜적인 그런 차원에서 풀어야 될 문제를 너무들 날이 서 있다라는 점에서 좀 아쉽습니다. 네. 뭐 김은경 환경장관 덕에 앞으로는 뭐 그 공관장에 대한 무리한 인사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걸 뭐 범죄라는 점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협조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 정권을 향해서 임기 말에 보훈 인사 또 낙하산 인사 알박기 인사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똑같은 상황이 이제 거꾸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할 말은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게 여야가 바뀌게 되면 내로남불하는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야당 그 당선인 시절에 뭐 그런 얘기 똑같이 했죠. 예. 지금도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우리는 안 할 거다. 정권이 만약에 교체되면. 네, 오늘 뭐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얘기는 아마 반드시 다음 대선에서 이 얘기는 확인해야 될 거예요. 근데 가봐야 합니다. 근데 그래요? 왜냐하면 역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다 마지막에 알박기 했고 본인사 했고 그로 인해서 뭐 밀어내기 논란이 벌어지고 네. 늘 이게 정권 인수위 교체기에 이 양쪽의 갈등을 격화시킨 이슈가 됐는데 글쎄요 이번에 어쨌든 지금 하는 총재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 같고 감사위원 문제가 이게 이제 독립적인 합의제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위원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 명씩 임명하기로 했는데 지금 당선인 쪽에서는 비토권을 달라.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저는 양측이 대화를 깊이 하면 해소할 수 있는 이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또 인수위에서는 법무부의 업무 보고 거부도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법무부의 업무 보고를 받지 않고 냉각 기간을 가진 뒤에 차후에 업무 보고를 받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게 이제 원인이 된 게 박범계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진 기자회견이 빌미가 됐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은 불필요한 긴장을 박범계 장관이 유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정치인 출신 장관으로서 본인 소신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걸 피력할 수도 있는데 기자회견을 통해서 업무보고 전날 보란 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지금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결국 뭐 인수위가 또 발끈해가지고 업무보고를 뒤로 유예시키고 논란이 벌어지는데 이게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려면 검찰청법 8조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 개정해야 될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72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나 당선인 측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이게 반대하려면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란 듯이 이 법무부의 그 업무 보고 하루 앞두고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싶고 저는 인수위 쪽도 아쉬운 게 지금 이제 업무 보고 안 하겠다는 거는 이 오답 노트 말고 네. 정답 노트 들고 와서 업무 보고 하라. 근데 그거를 법무부 쪽에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어쨌든 법무부가 이런저런 상황을 판단해서 당선인 공약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지 우리가 원하는 답을 갖고 오라라는 것도 일종의 좀 제가 보기에는 갑질처럼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이렇게 풀리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네. 매사가 너무 이게 감정들이 날이서 가지고 부딪히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하나 지금 이슈마다 의견이 다른 것마다 하여튼 양쪽의 의견이 얼마나 다른지를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말이죠. 이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이 정치를 바라보는 게 참 불편합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